요즘 경매 시장에서 상가주택을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낙찰받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상가주택 경매 낙찰받기 전에 뭘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임차인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지, 명도가 안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지,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낙찰받고 나서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가주택 경매, 낙찰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싸게 샀는데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줄줄이 나오면 결국 싸게 산 게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낙찰받고 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패턴이 딱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권리 분석에 대한 실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같은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매로 낙찰받으면 다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건지 구분을 하는 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진 빚 일부를 내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낙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가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또 숨어 있는 셈이죠. 특히 상가주택은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이 섞여 있다 보니 권리관계가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봤는데요. 등기부만 대충 훑어보고 입찰했다가 낙찰 후에 수천만 원짜리 권리를 인수하게 된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입니다. 상가주택은 주거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낙찰받은 건물에 1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그 1억이 경매 배당에서 안 나오면 내가 그 1억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낙찰가에 또 1억이 숨어 있었던 셈인 거죠. 이번엔 세 번째가 명도 지연입니다. 임차인이나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 기간 동안 건물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2달, 길면 4달, 5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출을 끼고 낙찰 받으셨는데 그 이자는 명도가 끝날 때까지 고스란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낙찰 전에 미리 계산해 넣지 않으면 시세보다 싸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찰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봐야 하나요? 라고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경매 물건 분석할 때 봐야 할 게 수십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딱 세 가지만 먼저 짚어도 됩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면 경매로 낙찰됐을 때 어디서부터가 권리가 사라지고 어디서부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기준선입니다. 운동장에 그어진 라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라인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일부는 낙찰자가 떠나야 하고 나중에 설정된 건 경매 낙찰로 인해서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같은 항목들이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임차인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임차인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서류에는 없는데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임차인 확인할 때에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전입일자, 다른 하나는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일자는 그 임차인이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췄는지 보여주고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날짜 중에서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경매 배당으로 처리되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우편함, 주차 차량, 불 켜진 창문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도 꼭 읽어보시고 현장 방문 당시 실제 점유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나 임차인 현황이 정리되어 있고, 여기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항목에 뭔가 적혀 있다면 그게 바로 낙찰로 내가 떠안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 그나마 깔끔한 물건이라는 신호가 되겠죠.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현재 상태를 전문가가 평가한 문서입니다. 건물 노후도, 위반 건축물 여부, 토지 용도 지역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불법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받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낙찰 후 큰 리스크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요. 서류 한 장 더 들여다보는 수고가 수천만 원짜리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있는 상가주택은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 유형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리스크가 낮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경매 배당 과정에서 임차인 보증금이 처리되거나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명도 협의만 잘 되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보증금이 낙찰가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라서 낙찰자가 추가로 더 부담할 건 없습니다. 반면 이런 임차인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와서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도 큰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 임차인이 2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근저당보다 먼저 맺었고 그 2억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가가 아무리 저렴해 보여도 실질 취득 비용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유무보다 임차인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파악하는 게 바로 상가주택 경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낙찰받고 나서 바로 명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낙찰받으면 바로 내 건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낙찰 후 소유권 이전까지는 보통 한 달에서 늦어도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해서 점유자가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 명도가 되면 그나마 빠릅니다. 임차인이나 전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면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두 달 안에 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사비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를 현실적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명도 소송까지 가면 6개월 이상을 잡아야 하거든요. 버티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 소송 없이도 낙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인데 통상 한 달에서 빠르면 일주일 이내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자체를 방해하면 강제 집행까지 가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석 달에서 6달은 좋게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의 수익은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나가야 월세를 받든 리모델링을 하든 할 수 있는데 명도가 지연되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 그 건물을 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출금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명도 지연이 석 달이 되면 900만 원 이상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의 낙찰가만 보지 마시고 명도까지의 시간을
비용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걸 미리 계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상가주택 경매 초보자들도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상가주택 경매는 나한테 너무 어렵겠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가주택 경매는 고수만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권리 분석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분석하고 하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한두 건은 법무사나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잘못 낙찰 받아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수를 많이 보세요입니다. 실제로 입찰은 하지 않더라도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매주 물건을 보고 스스로 분석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물건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왜 유찰됐을까? 이 물건은 임차인이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첫 입찰은 리스크가 낮은 물건부터 시도해 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유치권 신고도 없고 권리관계가 단순한 물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물건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첫 경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가주택 경매는 무섭게 느껴지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임차인 유형에 대한 명도 기간 비용을 계산하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가주택 경매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경매는 준비 없이 뛰어들면 위험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건물에 관한 경매 공부하는 카톡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경매로 건물주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가주택 경매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